나 실수했어. 그때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랑이었는지. 실수.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내가 날 어떻게 버리고 갔는데? 내가 나랑 지훈이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 나를 버렸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라도 날 받아줘야 하지 않아? 미쳤어. 네가 내 돈까지 다 들어가고 지훈이를 내팽개치고 떠날 때는 행복했지.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해?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나도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줄게. 난 한 번도 너를 사랑한 적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제발, 제발 나 좀 봐줘.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니면 내가 내 지난날 전부 세상에 까발릴 테니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받아주실 건가요? 2030년 서울의 한 병원, 성공적으로 삶을 되찾은 한 남자 앞에 과거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녀가 떠난 지 3년.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돌아온 걸까? 그리고 남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의 겨울은 매년 춥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시리게 느껴졌다. 2023년 12월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손을 꽁꽁 싸매고 다녔다. 명동 거리를 걷다 보면 연인들이 손을 꼭 잡고 웃으며 걸어가고 가족 단위로 쇼핑을 나온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흐르는 상점 안에서 선물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걸었다. 누구와 함께 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나왔을 뿐이었다. 거리에 불빛은 반짝였지만 내 마음속은 어둡고 쓸쓸했다. 이런 연말이면 가족과 따뜻한 집에서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던 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올해로 60이 되었다. 5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젊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60대가 되니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보내고 난 후 나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우리 아들뿐이었다. 사실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나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아침이면 남편 출근시키고 아들은 학교 보내고 장을 보고 집을 청소하는 게 내 하루 일과였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나는 살뜰히 살림을 꾸렸고 아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늘 고민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때부터 나는 아들에게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했다. 아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더 노력했고 내가 강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남들이 혼자 애 키우는 거 힘들겠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냥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아들은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우리 아들 최고야 하면서 꼭 안아주고 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는 게 힘들었지만 아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내가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늘 밝게 웃었고 아들이 원하는 건 최대한 다 해주려고 했다. 비싼 학원도 보내고 친구들하고 비교당하지 않도록 새 옷도 사주고 용돈도 넉넉히 챙겨줬다. 그렇게 하면 아들이 나를 덜 힘들게 생각할까 싶어서였다. 대학 입학할 때도 취업할 때도 나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 아들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희망은 오직 아들이었다. 아들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점점 바빠지면서 연락이 줄어들었다. 처음엔 이해했다.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바쁘겠거니 했다. 괜찮아. 나중에 시간 나면 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나도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운 사이가 되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는 걸 보고 깨달았다. 아들은 이제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엄마, 요즘 회사에서 정신이 없어서. 그게 아들이 내 생일을 잊은 이유였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서운해하면 안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내 생일을 잊을 만큼 바쁜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이제는 아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걸까?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과 만났다. 나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은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다. 엄마, 나 바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가끔은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때 아들이 한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 너무 기대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허무함.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가 공감할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렀다. 겨울밤은 길고도 외로웠다. 방 안에 혼자 앉아있으면 가끔씩 옛날 사진을 꺼내보았다. 아들이 어릴 적 내 손을 꼭 잡고 웃던 모습, 졸업식 날 내게 꽃을 건네며 환하게 웃던 얼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나도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다. 아들이 언젠가 다시 내게 다가올 거라고, 언젠가는 이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믿고 싶다. 2003년 겨울이었다. 서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은 출근했고 나는 2살 된 아들과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점심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C가족 되시죠? 네. 그런데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급히 아들을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몇 시간 후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다. 나는 겨우 30이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와 2살짜리 아들만 남았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아직 젊으니까 재혼하는 게 어때? 너무 혼자 고생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고 무엇보다도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끝까지 키울 거야. 우리 아들은 내가 지켜야 해.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이 떠난 후 남겨진 건 사글세 방 하나와 몇 푼 안 되는 남편의 보험금뿐이었다. 나는 당장 돈을 벌어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새벽 우유 배달이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동네를 돌며 우유를 배달했다. 그리고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오후에는 사무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우리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한 번은 식당에서 일할 때였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방장이 나를 불렀다. 이모, 잠깐 와봐요. 나는 앞치마를 고쳐 메고 주방으로 갔다. 그런데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모, 우리 오늘 끝나고 술 한잔 할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거절하면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죄송해요. 저는 아이도 있고 바빠서요. 다행히 그가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식당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아들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작은 방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다. 내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서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힘들었지? 내가 물 떠오르게. 작은 손으로 컵에 물을 담아오면서도 아들은 항상 말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 엄마 힘들게 일 안 해도 돼. 그 말이 나를 살게 했다. 싱글맘으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어느 날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었다. 다른 엄마들은 남편과 함께 오거나 최소한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혼자였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출장 가셨어요? 다른 엄마들이 물을 때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서러웠다. 또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야, 너네 아빠 없어? 그래서 맨날 엄마가 데려오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아들이 그런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울었던 적도 있었다. 나는 밤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강해지자.
내 삶은 힘들었다. 남들이 쉽게 가는 길을 나는 2배, 3배 더 힘들게 걸어야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점점 더 멋진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그때 재혼을 했다면?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에 지금의 내 아들이 있는 거라고 믿는다. 이제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의사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는 여전히 아들을 위해 일하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엄마, 이제 이 일 안 해도 되라는 말을 들을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할 거다. 엄마는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2019년 11월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제법 차가웠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하며 나는 마트에서 허드레리를 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놓고 간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정신없이 일하던 중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평소엔 일할 때 전화 오는 걸 신경도 안 썼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해 보니 아들이었다. 엄마, 나 붙었어. 의대 합격했어.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이야. 우리 아들 정말 된 거야? 목소리가 떨렸고 손도 떨렸다. 나는 계산대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놀라서 나를 쳐다봤지만 부끄러울 틈도 없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나는 아들이 의사가 되는 걸 꿈꿨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부족한 걸 주고 싶지 않았다. 학원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옷이 낡으면 낡은 대로 버텼다.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고 시장에서 일하고 건물 청소도 하면서 아들을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부모가 차로 등교시켜줘도 우리 형편에 대해 원망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엄마, 학원 안 다녀도 돼. 나 독학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장학금 받을 방법을 찾아가면서 결국 의대에 합격한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야 세상이 나에게 조금의 보상을 해주는구나.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드디어 내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은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아들과 함께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다. 비싼 음식도 아니었지만 그날 먹은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아들의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학업이 바빠도 가끔은 집에 와서 나랑 밥도 먹고 주말이면 같이 시장도 다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바빠지는 아들을 보며 이제는 정말 독립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게 기뻤다. 아들이 이제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결혼?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벌써? 누구랑? 내가 놀라서 묻자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도 만나보면 좋아하실 거야.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21년 3월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왠지 모르게 차가웠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밥 한 끼 같이 먹자.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기뻤다.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싶어서 속으로는 이제야 결혼할 준비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약속한 날, 강남의 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보통 부모님을 처음 만날 때면 조금 긴장한 기색이라도 보이기 마련인데 그녀는 달랐다. 예쁘고 세련된 분위기의 여성이었지만 표정에는 별 감정이 없었다. 아들이 나를 소개하자마자 그녀는 짧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 뒤로는 별다른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먼저 말을 걸어봤다. 무슨 일 하세요?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짧게 대답했다. 디자인 관련 일해요.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사실 나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편이라 꼭 전통적인 예절을 빠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자리가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을 만나는 중요한 자리라면 최소한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녀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식사 내내 그녀는 내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대화는
아들과 그녀가 나누었고 나는 그냥 곁에서 듣고만 있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잡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언제부터 만났어요? 아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1년 정도 됐어.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 말에도 별 반응이 없었다. 나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첫 만남에서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아들과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따뜻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를 정말 좋아하고 있었다. 내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까봐 일부러 더 신경 써서 그녀를 챙기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아들이 행복하면 됐지.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들을 위해서 노력해보자. 그렇게 나는 그날 내 감정을 꾹 눌러 담은 채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2022년 초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사실 결혼 전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막상 둘이 같이 사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나를 챙기려 했고 명절이면 같이 밥을 먹고 선물도 주고받았다. 나는 그래,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가까워지겠지 하고 믿었다. 그런데 첫 손주가 태어난 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2023년 봄, 며느리는 건강하게 아기를 낳았다. 나는 손자를 본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다. 병원에 가서 아기를 처음 본 날, 작고 소중한 존재를 바라보며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나는 웃으며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아보았다. 며느리는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나는 기뻤다. 이제 정말 가족이 늘어났구나 싶었다. 출산 후 나는 며느리를 돕고 싶어서 자주 집을 방문했다. 산후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해서 반찬을 싸가고 집안일도 도와주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점점 냉랭해졌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거리감을 두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손자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항상 손씨 나셨죠? 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어쩐지 서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나름대로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한 적이 있었다. 우리 때는 아기 목욕은 이렇게 시키면 좋아. 이럴 때는 이런 음식을 먹이면 더 건강해. 하지만 며느리는 내 말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대놓고 말했다. 어머니, 요즘 육아 방식은 많이 달라요.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간섭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와 아들, 며느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예전에는 아들이 가끔 전화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해마다 올해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내년에 갈게요. 라는 메시지만 남기고 오지 않았다. 2024년 설날, 나는 작은 상을 차려놓고 아들이 오길 기다렸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결국 오지 않았다. 텅 빈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닌 걸까? 나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우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 집이 문턱을 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어느 순간 나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 있었다. 2024년 5월 10일 내 생일이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생일이 크게 의미 있는 날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나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다. 예전에는 아들이 아침 일찍 전화해서 엄마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해주곤 했다. 결혼 전에는 바쁘더라도 꼭 저녁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다. 그런데 올해는 하루 종일 전화기가 조용했다. 아침에는 아들이 바쁘겠지 하고 생각했다. 점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퇴근하고 저녁쯤 하겠지 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나는 혹시라도 전화를 놓쳤을까봐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아, 엄마 생일이지. 근데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내일 전화할게.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일? 생일은 오늘인데? 나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그래, 알겠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다. 나는 선물이 필요하지 않았다. 돈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조차도 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걸까?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일 케이크 대신 컵라면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였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생일조차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창밖을 보니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이제 아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아들이 내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먼저 찾지 않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결국 마음이 닿아야 유지되는 것 아닌가?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먼저 연락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이 지나갔다. 처음에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라도 아들이 전화했을까봐, 혹은 메시지를 보냈을까 봐.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5년이 흘렀다. 아들은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운했고 나중에는 화가 났다. 이제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2029년 10월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쓸쓸했다. 나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하고 인터폰을 보는데 화면 속에 보이는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아들이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의 모습과는 달랐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퀭했다. 마치 오랜 병을 앓은 사람처럼 야위어 있었다. 나는 얼른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또 하나의 작은 존재, 낯선 아이가 아들의 옆에 서 있었다. 내 손주였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한 번 보고 그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나는 그제야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던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갈 곳이 없다니? 그런 며느리는, 집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들어와. 밖에 있지 말고. 아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차근차근 말해봐. 아들은 물컵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사람 떠났어. 나랑 이 아이를 두고 그냥 떠났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떠났다고? 어디로?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엄마, 나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더니 연락이 안 돼. 처음에는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어. 다른 남자가 있었더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아들과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늘 멀리서라도 그래도 잘 살겠지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내 아들은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어린 손주는 엄마 없이 아빠 손을 잡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 일하면서 애까지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돈도 다 가져가서 생활도 빠듯하고. 솔직히 엄마한테 연락하기 너무 미안했어. 근데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다. 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었다. 내가 외로워할 때, 서운할 때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고? 솔직히 화가 났다. 이제 엄마를 찾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아들의 초라한 모습이 마음 아팠다. 내 손주가 불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가슴이 아팠다. 나는 한숨을 쉬며 아이에게 물었다. 우리 손주, 이름이 뭐였지? 아들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요.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 순간 내 손주 지훈이가 내 품에 안겼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 내가 기다려왔던 아들의 연락, 손주의 따뜻한 한마디. 나는 너무나 서운했고 상처받았지만 결국 나는 내 아들과 손주를 외면할 수 없었다. 2029년 겨울, 서울의 찬 바람이 유난히 매서워 있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하루 종일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변함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 안은 정반대였다.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아들은 병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 병원에서 보내온 통지서를 보며 아들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현재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됨. 일정 기간 휴직 후 평가 예정.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은 한동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엔 그저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이상한 점을 느꼈다. 냉장고 소금식이 줄어들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밥을 차려놔도 손도 대지 않았다. 엄마, 나 입맛 없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걱정이 됐다. 너 요즘 제대로 먹는 거 맞아? 하지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아들이 몰래 했던 행동을 알게 되었다. 그날도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어보았다. 아들은 이불을 덮어쓴 채 누워 있었다. 아들, 밥 좀 먹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공책이 있었다. 나는 무심코 공책을 펼쳤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지훈이를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키울 바에야 그냥 나랑 같이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정신없이 방을 나와 아들의 어깨를 흔들었다. 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들은 힘없이 눈을 떴다. 엄마.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 정말 끝까지 가고 싶었어. 너무 힘들었어. 지훈이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한데 너무 버티기가 힘들었어. 나는 아들을 있는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울면서 소리쳤다. 이 바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옆에 엄마가 있잖아. 지훈이가 있잖아. 아들은 내 품에서 흐느껴 울었다. 나는 그날 밤 아들을 붙잡고 한참을 울렀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한때 아들을 원망했다. 나를 외면하고 연락 한 통 없이 살던 아들이 미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가질 틈이 없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나는 매일 아들과 손주를 위해 밥을 차렸다. 처음에는 아들이 억지로 한두 숟갈 떠먹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야, 이거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이야. 조금이라도 먹어봐. 내가 어릴 때 엄청 좋아했잖아. 맛이 예전 같아? 그렇게 매일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손주 지훈이는 아직 어렸다. 하지만 그 어린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는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다. 나는 매일 저녁 지훈이와 책을 읽어주고 놀아줬다. 지훈아, 할머니가 공룡 이야기 해줄까? 그러면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응, 할머니 최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아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멍하니 있던 시간이 많았지만 점점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고 밥을 먹고 밖에도 나갔다. 나는 그 작은 변화가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어느 날 나들이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다시 일하고 싶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들은 처음에는 작은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정식 근무가 아니라 부담이 덜했다. 그렇게 천천히 일에 적응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엄마, 다시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잘 생각했어. 다시 도전해보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가족이란 비록 멀어졌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존재구나. 나는 그렇게 깨달았다. 203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아들은 여느 때처럼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다. 긴장된 얼굴로 건강검진 결과를 듣는 환자, 바쁜 걸음으로 병동을 오가는 간호사들, 그리고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는 동료, 의사들. 아들은 이제 예전과는 달리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들이 환자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다. 오랜만이야. 그녀였다. 아들의 전처,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화려한 모습이었다. 값비싼 옷, 세련된 구두, 강한 향수를 뿌린 채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다.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듯 두 손을 꼼지락거렸다. 아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한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무슨 일로 온 거야? 나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다. 마침 병원 근처에서 장을 보고 아들에게 반찬을 전해주려고 들른 참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마주한 며느리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는 곧장 아들의 팔을 붙잡고 그를 복도 한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다는 거야? 너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었어. 하지만 아들은 내 손을 살며시 풀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미련 없어. 그냥 왜 다시 찾아왔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전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다시 돌아오고 싶어. 아들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물었다. 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실수했어. 그때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랑이었는지. 나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아들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떠난 이유를 나도 알고 있어. 다른 남자가 있었잖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길을 피한 채 손을 꽉 쥐고만 있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됐지?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 사람, 나를 버렸어.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떠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마지막 희망이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마지막 희망,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와?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미 내 길을 선택했어. 그리고 나도 내 길을 선택했어. 다시는 나랑 지훈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 정말 후회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돼. 아들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는 예전에 내가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줄게. 나는 너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젠 서로 상관없이 살자.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잠시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엄마, 이제 나도 다 정리됐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마.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처음으로 아들이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이제 아들은 진짜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2032년 봄, 서울의 거리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매년 이맘때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도 한결 밝아지는 듯했다. 그리고 우리 집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아들은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복귀했지만 차츰 환자들도 다시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수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환자랑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식사를 하며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제대로 자리 잡았구나. 그리고 손주, 지훈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늘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던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밝게 웃으며 집안을 뛰어다녔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럴 때마다 나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지훈이 최고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문득 생각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다시 찾아올 줄 몰랐다. 아들이 무너졌을 때 나는 솔직히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내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니 걱정보다는 기쁨이 앞섰다.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망설이는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감 있고 설레는 표정이었다. 어떤 사람이야?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지훈이도 정말 예뻐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이 흔들리던 눈빛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는 정말 괜찮겠구나. 나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창밖에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5년 전, 나는 아들을 마음에서 지우기로 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하지만 그런 아들이 다시 내 앞에 섰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초췌한 얼굴, 야윈 몸,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내가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했던 손주가 서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정말 이 아이를 받아줘야 할까? 이제 와서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그 아들은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생일조차 기억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나를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내 옆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떨면서 말했다.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내 손주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작은 손으로 내 소매를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졌다. 그래, 이제는 이 아이가 있구나. 내가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커도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천천히 손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우리 지훈이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원래 혼자 살다 보니 반찬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손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었다. 급히 냄비를 꺼내어 계란국을 끓이고 밥을 데웠다. 아들은 그런 나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앉아, 먹어. 손주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런데 아들은 한 숟갈도 뜨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 나 잘못했어.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아들은 결혼 후에도 병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다.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행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왜 남편이 의사인데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도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어야 하지 않아? 내 친구 남편은 명품백 사주던데 당신은 뭘 해줬어? 아들은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추가 근무를 하고 쉬는 날에도 병원에 나갔다. 그렇게 돈을 벌어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화를 불렀다. 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많아졌다. 어느 날 아들이 밤늦게 병원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없었다. 새벽이 다 되어 들어온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친구랑 놀다가 늦었어.
아들은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점 더 뻔뻔해졌다. 어느 날 아들은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엄마, 나 진짜 바보 같지? 그때 그냥 바로 헤어졌어야 했는데 나는 내 때문에 참았어. 지훈이 엄마 없는 집에서 크는 거 싫었거든. 근데 결국 며느리는 마지막까지도 이기적이었다. 집에 있는 돈을 싹 다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훈이는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린애가 무슨 죄야. 엄마 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손주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제 막 6살이 되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아빠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말했다. 됐어. 다 잊어. 이제부터 다시 하면 돼.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면 잘 살아. 그럼 된 거야.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다. 비록 모든 것이 망가진 후의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029년 11월,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째 아무 말도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며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다. 처음엔 단순한 다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엄마, 사실 그 사람 1년 전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어. 아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년이나?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할 때 그 사람은 다른 남자와 만났어. 나 몰래 돈도 빼돌리고 있었고 결국엔 내가 다 모아둔 돈까지 들고 떠났어.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들이 행복하다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었다. 그런데 결국 내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지? 다들 알고 있었을 텐데 나만 몰랐던 거야. 그 사람이 내 돈을 빼돌리는 것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들은 며느리에게 마지막까지 매달렸다고 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부족한 거면 고칠게. 심지어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해보자라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난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 난 그냥 당신이 의사라서 결혼한 거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 후로 아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밥도 먹지 않고 밤마다 술에 의지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병원에서도 그의 상태를 알게 되었고 결국 병원장은 현재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니 당분간 병원 출근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아들은 나에게 말하지 않고 사직서를 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게 놔둘 수 있을까?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정신 차려. 아들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지훈이는? 내 아들은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지훈이는 어떻게 해? 아들은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금까지 엄마 없이 키워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빠잖아.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 지훈이도 제대로 자랄 수 있어. 나는 그날 밤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은 울었고 나는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손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걸.